캐서린 맨스필드 원작 가든 파티 3부작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가든 파티를 준비하던 로라는 아랫마을의 짐수레꾼인 스코트란 사람이 말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얘기를 듣는다. 로라는 가족들에게 이웃에 살던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가든 파티를 열겠냐고, 모든 것을 중재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일축한다. 방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자 로라는 가든 파티에 대한 강렬한 유혹에 빠진다. 결국 파티는 예정대로 치러진다. 이제 다 끝났구나. 파티에 참석한 손님들의 배웅을 마친 셰리단 부인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피곤해. 하지만 정말 대성공이었어. 하지만 이렇게 자꾸 파티를 여는 것이 힘들지도 않니? 뭐 때문에 너희들은 자꾸 파티를 하자고 조르는지 모르겠더라. 손님들이 모두 떠나간 빈 천막 안에 가족들이 모여 앉았다. 화려하고 성대한 파티를 무사히 끝냈다는 안도감과 피로가 몰려왔다. 아빠, 샌드위치 좀 드실래요? 깃발을 제가 쓴 거예요. 그래. 고맙다. 셰리단 씨는 로라가 권한 샌드위치를 집어들고 한 입 베어물면서 말했다. 너희들 오늘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던 것 모르고 있겠지? 여보,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가든 파티가 중지될 뻔하지 않았겠어요? 로라가 막무가내로 파티를 연기해야 한다고 고집 부리는 바람에 혼이 났었다고요. 엄마. 하지만 어쨌든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 게다가 그 친구 결혼한 몸이더군. 바로 아래 골목에 살던 사람인데 아이가 6이나 있다고 하더군.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셰리단 부인은 안절부절 못하며 커피잔을 집었다 놓았다 하였다. 저희가 왜 눈치도 없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꺼냈지? 갑자기 셰리단 부인이 눈을 들었다. 눈앞의 테이블 위에는 샌드위치며 과자며 슈크림이 손도 안 댄 채 그대로 있었다. 어차피 그냥 두면 모두 버리게 될 음식들이었다. 좋은 생각이 있어요. 갑작스런 그녀의 말에 모두가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이 몹시 만족스럽다는 듯이 말을 이었다. 바구니에 이 음식을 담자. 그리고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훌륭한 음식을 맛보게 해주는 거야. 그 집 아이들이 아주 좋아할 거야. 그렇지 않겠니? 그리고 틀림없이 이웃 사람들도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몰려왔을 텐데 갑자기 음식을 준비할 경황도 없을 테고, 그럴 때 음식 준비가 다 돼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하지만 어머니, 그게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로라는 어쩐지 자신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의견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엄마의 결정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파티에서 먹고 남은 음식을 그 사람들에게 주다니, 그 가엾은 여자가 그걸 정말 고마워할까? 물론이지, 로라. 오늘 너 좀 이상하구나. 한두 시간 전만 해도 그 사람들한테 동정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지 않았니? 파티까지 뒤로 미루자고 고집 부리더니. 알았어요. 로라가 급히 가서 바구니를 가지고 왔다. 바구니는 금방 가득 채워졌다. 자, 로라, 네가 가지고 가려무나. 잠깐만. 이 백합꽃도 가지고 가렴.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이런 백합꽃을 보면 감동할 게다. 그렇지만 엄마, 백합꽃까지가 로라의 레이스 달린 옷을 엉망으로 만들지 않을까요?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그럼 바구니만 가지고 가도록 해라. 로라는 음식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고 일어섰다. 셰리단 부인이 로라의 뒤를 따르며 망설이듯 입을 열었다. 로라야?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야. 왜요, 엄마? 아니라 이런 얘기 너희 같은 어린아이들에겐 들려주지 않는 게 좋겠다. 아무것도 아니야. 어서 다녀오렴. 로라가 정원문을 닫았을 때는 막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커다란 개 한 마리가 그림자처럼 뛰어 지나갔다. 길은 뿌옇게 빛나고 있었으며 아래쪽 후미진 곳에 자리 잡은 작고 엉성한 집들은 어두운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파티가 끝난 오후, 세상은 얼마나 조용한가. 난 지금부터 언덕을 따라 내려가서 한 남자가 세상을 뜬 채 누워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로라는 어쩐지 실감이 나질 않았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사람들의 입맞춤과 말소리, 스푼이 그릇에 부딪혀 달그닥거리는 소리, 웃음소리, 발에 밟힌 풀냄새. 파티장에서의 그 흥겨웠던 순간들이 그녀의 몸에 짙게 배어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큰 길을 가로질렀다. 어두침침한 샛길로 접어들자 공기가 매캐하고 더 어두운 것 같았다. 어깨에 쇼를 걸친 여인과 스커트 첫모자를 쓴 남자들이 바쁘게 걷고 있었다. 어떤 남자들은 계단 난간에 몸을 기대고 있었고 아이들은 문 밖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비좁고 누추한 움막 같은 집에서 사람들이 낮게 웅성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코트를 입고 왔으면 좋았을걸. 로라는 고개를 숙인 채 급히 그곳을 지나갔다. 화려한 드레스가 환하게 빛나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게다가 벨벳 리본이 달린 큰 모자라니. 모자만이라도 다른 걸 쓰고 올걸. 지금 사람들이 날 쳐다보고 있을까? 아마 그럴 거야. 애초에 집을 나선 게 잘못이었어. 그녀는 이 길을 오는 내내 잘못 나섰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졌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아니야, 이미 늦었어. 로라는 어느새 그 집 앞에 서 있었다. 대문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표정으로 검은 그림자를 이루며 모여 있었다. 로라가 다가가자 사람들의 말소리가 그쳤다. 사람들은 재빨리 그녀에게 길을 터주었다. 그녀는 벨벳 리본을 어깨 너머로 넘기면서 옆에 서 있던 어떤 여인에게 물었다. 여기가 스코트시 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만 아가씨? 빨리 이곳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녀는 비좁은 뜰을 따라 걸어가 문을 두드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내어 말했다. 하느님, 도와주세요. 그녀는 이상스런 눈초리로 뚫어지게 바라보는 시선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아니, 그 여인들의 목도리라도 좋으니 그걸 뒤집어 쓰고 자신의 이 화려한 드레스를 가리고 숨어버리고 싶었다. 바구니만 전해주고 어서 돌아가야지. 로라는 바구니를 비울 때까지 기다리는 일조차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문이 열렸다. 검은 상복을 입은 몸집이 작은 여자가 침침한 어둠 속에서 모습을 나타냈다. 스코트 씨 부인이세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 여자는 로라의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자, 들어오세요, 아가씨. 아니, 저 괜찮습니다. 안까지는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 바구니만 전해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가 보내셔서. 자, 아가씨,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는 부침성 있는 말투로 부드럽게 말했고 로라는 자기도 모르게 그녀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천장이 낮고 비좁은 부엌 안으로 안내되었다. 그곳은 흐릿한 등불이 실내를 밝히고 있었고 난로 옆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엠마, 아가씨가 찾아왔어. 로라를 안내한 몸집이 작은 여인이 난로가의 여인에게 말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난 저의 언니입니다. 저의 무례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전 괜찮아요. 전 그냥 이걸 전하러 왔을 뿐이에요. 부탁입니다만 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난로 곁에 앉아있던 엠마라는 여인이 획 몸을 돌려 바라보았다.
그녀는 왜 로라가 여기에 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알았어. 내가 대신 이 아가씨에게 고맙다고 인사하지. 아가씨, 부탁입니다만 이 실례를 용서해 주세요. 로라는 복도로 나왔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곧장 걸어가니 침실이 있었고 그곳에는 세상을 떠난 한 남자의 시신이 눕혀져 있었다. 잠깐만요. 저 사람을 좀 보고 가시지 않겠어요? 엠마의 언니가 이렇게 말하며 로라의 옆을 지나 침대 가까이 갔다. 겁내지 마세요, 아가씨. 무서워하실 건 없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시신을 덮어놓은 하얀 천을 들췄다. 그림 같아요. 아무 표정도 없어요. 이리 가까이 와보세요. 로라는 가까이 다가갔다. 그곳에는 젊은 남자가 깊이 잠들어 있었다. 아주 곤하게 잠든 것 같았다. 이승을 떠나 너무나 평화롭게 잠들고 있어서 그를 바라보는 두 사람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꿈이라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평화롭게 잠들어 있다니. 그는 꿈을 꾸고 있는 듯했다. 머리를 베개에 깊이 파묻고 눈을 감고서 다시는 깨지 않을 꿈. 그를 깨우지 말아야 한다. 그는 꿈의 세계를 거닐고 있다. 가든 파티나 바구니나 레이스 달린 드레스가 그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는 이런 모든 것들과 작별하고 아주 먼 세상에 가 있는 것이다. 그의 모습은 멋지고 아름다웠다. 그들이 큰 소리로 웃고 악단이 음악을 연주하는 동안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이 골목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나는 행복해. 나는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 잠들어 있는 그의 얼굴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련도 할 말도 없는 것이다. 로라는 울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잠들어 있는 그에게 뭔가 말을 하지 않고서는 그 방을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다. 로라는 그만 어린애처럼 흐느껴 울었다. 이런 모자를 쓰고 와서 로라는 그 집을 빠져나와 골목길을 따라 내려왔다. 골목길 모퉁이에서 그녀는 로리를 만났다. 로라니? 어머니가 걱정하고 계셔. 괜찮니? 괜찮아. 아니, 울고 있니, 로라? 로라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그녀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로리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울지 마, 로라. 무섭지 않대? 아니, 무섭지 않았어. 그냥 아주 놀라웠어. 그런데 오빠, 그녀가 멈춰서서 로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다. 인생이란 그러나 인생이란 어떤 것인지 로라는 설명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오빠 로리는 모든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으니까. 로라, 인생이란 그런 거 아니겠니?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로라는 인생이란 하고 더듬거리자 오빠는 로라에게 삶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는데요. 이들의 대화를 통해 작가가 과연 무엇을 전달하고자 했는지 정명희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로라는 자신이 방문했던 가난한 사람의 집에서 뛰쳐나와서 울음을 참으면서 나오고 있는데 오빠를 만나죠. 그리고 오빠에게 묻습니다. 인생이란 그런 게 아닐까? 근데 그런 게가 사실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로라의 하지 않은 말을 이해하고 긍정하는 듯이 오빠는 그런 거 같지? 그렇게 또 말을 받아요. 그리고 둘 사이에는 완벽한 어떤 그런 교감이 이루어진 듯한 그런 화합의 분위기 속에서 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소설에서 로라는 자신에게 있어 삶의 행복의 절정들에 서서 천상과도 같은 그런 가든 파티의 그런 순간 속에서 그와는 아주 절대적으로 대조적인 절망, 어두움, 죽음의 순간들과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만난 그 젊은 가장의 죽은 모습은 로라로 하여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절대적인 위험성을 사실은 증명하게 하고 로라는 거기에 사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로라로 하여금 정말 어린애같이 울음을 터뜨리고 집을 나오게 하는 것이죠. 이 소설에서 로라는 어린애에서 성숙한 처녀로 나가는 그런 사춘기의 소녀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삶의 엄숙한 진실인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어찌 대치해야 될지 모르는 어린애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사실은 아주 아이러니컬한 그런 모더니즘 소설의 특징이죠. 오픈 엔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결말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빠 로리의 팔짱을 끼고 다만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로라는 자신이 갖고 있는 편한 삶의 비전 속에 다시 안주하게 될까요? 아니면 정말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끔찍한 거야? 하는 그런 경험을 통하여 로라는 성숙하고 그래서 좀 더 자기와 다른 사람들의 삶을 포용하는 그런 성숙한 인간으로 자랐을까요? 답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